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올라 뉴욕시 평균 휘발유 가격은 3달러 22센트, 뉴저지는 3달러 1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이 유가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단속을 주도하면서 교체 요구가 거셌던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마침내 경질했습니다. 후임엔 오클라호마주 출신 마크 웨인 멀린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체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된 아시아계 국적 상위 5개국 가운데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로 향후 10년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예산 규모가 630억 달러 줄어들고 메디케이드 수혜자 75만 명가량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미리 바꿔놓으면 다음날 아침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백악관이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뉴욕시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3달러 22센트, 뉴저지는 3달러 1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고 있다고 익명의 에너지업계 임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임원은 백악관이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검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검토되고 있다며 검토 목록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부터 장기적이고 복잡한 방안들까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세 일시 유예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51% 상승, 배럴당 81달러를 넘겼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5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20센트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로 AAA는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2센트, 롱아일랜드 3달러 7센트, 뉴저지 3달러 13센트, 커네티컷은 3달러 11센트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의회에 약 5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군사비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의회의 국방부가 조만간 긴급 추가 예산 요청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500억 달러 수준의 군사비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 관련 지출과 합쳐 미국의 군사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이란 공습 시작 5일 만에 최소 50억 달러를 썼으며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의회 통과입니다. 상원은 필리버스터 규정으로 법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민주당 최소 7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부 반발이 커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하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결의안 통과를 막았습니다. 전날 상원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데 이어 의회 차원의 군사행동 제동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단속을 주도하면서 교체 요구가 거셌던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마침내 경질했습니다. 후임엔 오클라호마주 출신 마크 웨인 멀린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 오클라호마주 출신 공화당 마크 웨인 멀린 상원 의원이 3월 31일부로 국토안보부 장관에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장관인 놈 장관은 훌륭히 직무를 수행했고 국경 문제에서 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그는 7일 플로리다주 도랄에서 발표될 예정인 새 서반구 안보 이니셔티브 아메리카의 방패 특사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놈 장관은 이민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 등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를 맡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선두에서 이끌었습니다. 강경한 정책은 미 전역에서 거센 시위와 반발 소송을 불렀고 놈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중 미국 시민 2명이 연이어 사망하자 경질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으나 최근 들어 2억 2천만 달러짜리 TV 광고가 다시 논란이 되자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놈 장관은 불법 이민자 자진 출국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을 들인 TV 광고에 출연해 공화당 내에서도 지탄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러한 광고 캠페인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 출범 후 주요 장관이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후임으로 발탁된 멀린 의원은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원주민 출신의 유일한 상원 의원이며 정계 입문 전엔 종합격투기 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원 인사청문과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체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된 아시아계 국적 상위 5개국 가운데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아텍의 인권단체 스톱 AAPI 헤이트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아텍에 대한 IC 체포 건수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약 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IC의 아시아계 체포 건수는 7,580건, 구금 7,069건, 추방은 2,63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 25%, 베트남 12%, 라오스 4%, 한국 4% 순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24년 같은 기간 아텍의 출신에 대한 IC 체포는 1998건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반이민 정책 및 정서가 아텍의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 측이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최근 1년간 자신 또는 주변 지인이 반이민 정책이나 반이민 정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5%는 미국에서 전반적인 안전감이 낮아졌다고 느낀다고 답했고 39%는 외부 활동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24개 주 정부가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리건,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세로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의 1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에 해당 관세를 최대 15%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무역 적자의 개념과 법이 규정한 국제 수지 위기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 역시 현재 미국이 외국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국제 수지 위기 상태가 아니란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22조엔 대통령에게 이러한 임의적 예외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일부 품목을 제외한 행위 자체가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부는 10% 관세로 거둬들인 돈을 환급해야 합니다. 연방예산위원회는 관세가 150일간 유지될 경우 약 350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이전 소송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관세 환급금 1,330억 달러 이상을 합치면 행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로 향후 10년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예산 규모가 630억 달러 줄어들고 메디케이드 수혜자 75만 명가량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삭감 외에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랜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으로 인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예산 누적 감소액은 626억 1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도 총 74만 4,6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근로요건 강화로 인한 가입자 감소가 59만 5,900명, 수혜자격 재심사로 인한 감소 13만 3,100명, 이민 신분에 따른 수혜 제한으로 인한 축소가 6,500명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주의 가입자 감소는 캘리포니아주 188만 900명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예산 삭감 외에도 뉴욕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CMS의 메멧 오즈 국장은 지난 3일 뉴욕 메디케이드 시스템에서 광범위한 남용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일 내 시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뉴욕 메디케이드 수혜자 대상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해 뉴욕주 정부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곧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용이 폭증하고 있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 주사제를 장기간 맞기에는 가격이 비싼 탓에 부담스러운데요. 목표 체중에 도달한 뒤 주사를 중단하지 않고 2에서 3주 이상 주사 주기를 늘려도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의대 비만 전문의 미치 비어만 박사는 보고서에서 36주간의 추적 관찰 끝에 GLP-1 주사 간격을 늘린 환자 대부분이 체중을 유지했으며 혈압 감소와 혈당 조절 개선 같은 건강상 이점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투여 횟수를 줄인 환자 중 다시 체중이 늘어난 환자는 4명이며 이들은 다시 주 1회 주사로 복귀해 체중을 줄였습니다. 지난달 학술지 오베시리에 게재된 이번 연구 결과는 평생 매주 고가의 약을 주사하기 힘든 환자들에게 매력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 환자들은 대부분 체질량 지수가 비만 기준인 30 이상에서 과체중 기준인 25.2로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17명은 표준 용량을 격주로 주사했고 6명은 10일에서 14일에 한 번 주사했습니다. 다른 7명은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주사를 맞았으며 가장 긴 간격은 6주였습니다. 빈도를 줄인 동안 대부분의 참가자는 소폭의 추가 감량을 이어가거나 체중을 유지했습니다. 소폭 체중이 증가한 경우는 5명뿐이었습니다. 36주 환자들의 평균 BMI는 정상 체중으로 분류되는 24.6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자들은 또 당뇨 전 단계,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혈압 등의 지표가 개선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간 앞으로 가면서 오전 3시가 되는데요. 스마트폰 시계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전날 밤 잠자기 전 1시간 앞으로 미리 바꿔놓으면 다음날 아침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돼 일요일 새벽 2시가 3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 표준시를 쓰는 지역에선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1시간 단축됩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면서 한국을 오가는 국적기의 출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 081편은 인천공항 출발 시간은 같지만 JFK 도착 시간은 오전 11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082편의 경우 출발 시간이 정오에서 오후 1시로 조정됩니다. 085편은 미국 도착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086편은 한국 도착 시간이 조정됩니다.
아시아나항공 221편은 JFK 출발 시간이 12시 30분으로 1시간 늦춰집니다. 뉴저지 뉴아크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출발 시간이 자정해서 새벽 1시로 변경됩니다. 서머타임은 애리조나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시행되며 오는 11월 1일 해제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오늘 미주 한인단체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과 글로벌 대한인 국민의 홍보대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10년 국권 피탈의 절망 속에서도 낯선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단체 한국인 국민회의 숭고한 유산을 21세기 청년들이 계승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반크와 재단 측은 지난해 10월 업무 협약을 맺고 미주 한인 이민사와 독립운동 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반크와 재단 측은 홍보대사 신청을 받아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부터 급행심사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취업비자 신청서와 취업기반 영주권을 위한 I-140 청원서의 프리미엄 처리 비용은 기존 2,805달러에서 160달러 오른 2,96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USCIS는 이번 인상이 법적으로 허용된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상된 비용은 3월 1일 이후 소인이 찍힌 모든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청에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비자 등 I-129 기반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운송 약관을 개정해 기내 오디오 콘텐츠 이용 시 반드시 헤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기존에도 헤드폰 사용을 권고해왔으나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키거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대변인은 고객들에게 헤드폰 사용을 항상 권장해왔지만 스타링크 도입 등 기내 고속 와이파이 확대를 계기로 이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비슷한 정책을 운용 중입니다. 델타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변 승객의 편안함을 위해 이어폰 사용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 역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한 제재 규정을 통해 헤드폰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린드버그 초등학교에 허위 폭탄 위협이 접수돼 학교 출입이 일시 통제되고 폭탄 처리반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23분께 린드버그 초교 학교 건물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 및 학교 측은 외부에 총격범이 있을 가능성 등에 대비해 학생 및 교직원 약 800명을 교실 내에 대기시키고 외부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동시에 펠팍 경찰과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 폭탄 처리반 등이 긴급 출동해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오전 9시 40분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보안 카메라 및 현장 수색 결과 폭탄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 건물은 안전하고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